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법 이제 1순환 암기장 특강과 사례형 특강입니다. 우선 7회에 걸쳐서 상법 핵심 상법의 맥을 가지고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3회에 걸쳐서 이제 사례형을 중심으로 기출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사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1회부터 7회까지 이 암기장 강의라고 하는 제 교재 보시면 이제 상법의 맥의 내용을 이제 대폭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 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에 관한 정지문들 다 담겨 있고요. 사례형과 관련해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판례도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해서 실전에 쓸 수 있게 분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것도 너무 많아요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형 할 때는 또 요 내용 중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와 쟁점들을 따로 또 추려서 제가 그건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따로 또 나눠 드릴 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사례형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쟁점별로 나오는 문제, 기출 문제들, 유형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사례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7회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법의 쟁점들 한번 정리하시는 거고 사례 강의를 통해서 또한 사례에 출제될 수 있는 각 종류의 쟁점과 판례들을 동시에 한번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순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을쯤 가니까 상법에 대해서 거의 이제 지금 1순환 하시고 2순환, 3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을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법이 워낙에 상법도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분량을 많이 잡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상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상법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쯤 가면은 많은 양을 공부해 놓으면은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게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상법을 만점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상법은 민법하고 달리 복잡한 쟁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의 핵심 쟁점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공부 분량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수험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를 비롯해서 다음 강의 쭉 이어질 순환 강의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상법에 대한 공부 분량을 줄여드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법의 핵심의 맥이 또 작년에 제가 정지문의 맥을 만들어서 선택형 할 때 마지막 강의할 때 이제 정지문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정지문 맥에서 올해 시험이 나온 게 90% 가까이 다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만 공부하신 수험생들 중에 뭐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선택형을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너무 양을 늘리지 말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지자. 근데 제가 드린 이 교재에는 그 정지문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연도도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도 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판례 중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한 번 더 시선을 주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의 쟁점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돼요. 사례형의 쟁점들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례형의 쟁점들을 어떻게 답안에 담아내고 풀어내느냐 이것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기본적으로 상법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상법의 특성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상법 총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고 하면 이 법이라는 건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상법이 이제 처음에 상법 총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상행위입니다. 상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회사죠. 그죠? 회사가 나오는데, 회사는 한 명, 상법의 조문을 보시면, 한 명 회사, 합자 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 회사. 이렇게 이제 먼저 얘네들이 규정이 돼요. 이렇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나오죠. 회사가 나오고, 주식회사 끝나고 이제 유한회사가 나옵니다. 그죠? 뭐 이제 보험하고 엄수표는 나중에 이제 그때 할 때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우선 이제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 큰 구조는 이래요. 예. 주식회사가 우리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주식회사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보시면, 자, 회사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사는 일단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설립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 자,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회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립과 관련된 쟁점이 정관. 이 정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변태 설립사항. 그죠? 변태 설립사항들 쭉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변태 설립사항들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쟁점이고, 특히 변태 설립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 현물출자, 뭐 재산인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쭉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검사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쟁점으로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발기인의 책임. 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거나 납입되지 않았을 때 발기인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설립 당시에 선임된 이사, 감사들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립과 관련해서 쭉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쟁점들이 뭐 설립 중의 회사 이런 법리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쟁점들이 있다. 설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주식과 주주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의해서 이제 주주들이 주인인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고, 그러면 주주는 어떤 사람이 주주인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보내야 되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총에 나와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등등등 회사와 관련된 제반적인 쟁점을 결정하기 위한 선결적인 요건으로 문제가 되는 게 주주이냐 여부. 그 사람이 주주이냐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설립 그 다음엔 주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관이 나오죠. 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주총회. 기관에 처음 나오는 게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그 다음에 감사. 뭐 이런 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사의 기관이라는 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죠. 그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상법에 나오는 사례형의 문제라든지 선택형의 문제가 뭐냐? 궁극적으로 뭡니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거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거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가 그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거쳤느냐? 그것이 회사의 권리 능력 범위 안에 있느냐? 회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또 대표이사의 그런 행위가 적법하냐? 유효하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쟁점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이 기관과 관련된 쟁점들이 주식과 주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형 강의할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신주 발행. 신주 발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자본금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준비금하고 배당이 문제가 되죠. 준비금과 배당, 이익배당. 이익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익배당의 요건, 그리고 중간배당, 그리고 주식배당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 사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요 두 개의 사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물사채는 다른 사채와 달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사채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물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요건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 신주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직 변경이죠. 조직 변경. 이제 합병이라든지 회사 분할.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주식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법의 체계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은 이 회계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다. 위치가 여기다. 이 주주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여기 있는 거다. 이 정도 위치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조문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병하고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이 출제되는 게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굉장히 합병이나 이런 부분, 조직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묻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출제 방향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거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거는 요 합병, 회사 분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원리들,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들에서 조금 더 사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회사 분할에서 채권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 문제 될 거거든요. 예,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사례형과 대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다. 예. 자, 이게 이제 상법의 전부 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상법을 보시면, 이제 민법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민법은 민총부터 체가까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윤동환 선생님 강의하실 때 보면은, 뭐 강의할 때 보면 민총 강의하는데 막 채총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다 섞여 있어요. 민총을 모르고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근데 상법을 보십시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상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상총, 상행위, 주식회사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수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하면 연결됐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험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주식회사 이사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데, 이사의 의무라든지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상총이나 상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됩니다. 그죠? 몰라도 이사의 의무와 책임만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회사의 조직 변경, 합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 양도를 알아야 합병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렇게 각각의 쟁점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민법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쉽고 민법보다 분량이 적다. 그러면 상법은 뭐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냐? 보시면 A와 B가 거래를 합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 주체, 이 주체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게 상법이에요. 그런데 뭐냐? 상거래예요. 상거래. 이 거래가 상거래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이게 상거래인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상인이냐 여부. 얘가 상인이냐. 결국 상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뭐냐? 상행위에 적용되는데, 상행위는 결국은 상인이 하는 행위가 상행인데, 결국 그러면 이게 상인이냐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법상 일방적 상행위, 그래서 한쪽의 당사자가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상법이 적용되니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상인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다 상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상인에 대해서. 상총에서는 상인이 뭐냐라는 걸 그래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총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 상총의 내용을 보시면 뭐가 상인이냐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상인의 요건이 뭐냐? 상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어떻게 해야 상인으로 인정되느냐를 규정하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의제상인 중에 민사회사죠. 그죠? 회사는 이제 상법이 이제 잠시 후에 상인을 나눠보겠지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나눠지는데, 회사도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이 회사가, 이 상인인 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한 내용만 규정해 놓은 거죠. 이 둘 사이의 법률 행위,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 상법에 보시면 둘 간의 행위에 대해서 채권 강론에 있는 임대차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소비대차라든지 그런 식의 행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주식회사 부분은 전혀 없고 주식회사 부분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부분은 다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이 규율하는 거고 행위에 대해서 규율해 놓은 거는 상행위에서 규율해 놓거든요. 행위라고 나오는 건 상행위야. 그런데 이 상행위법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상행위 총칙 부분에서는 이제 상행위에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만 해놓은 거예요. 민법 총칙에 대한 특징, 뭐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라든지, 그죠? 그다음 물권법과 관련된 특칙, 유질계약에 허용된다든지, 상사 유치권이라든지, 그다음 채권에 대한 특칙, 뭐 상사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법에 대한 특징만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규율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각 칙에 쭉 나오는 이제 뭐 대리상이라든지 중개상이라든지 위탁 매매라든지 운송주선인 운송인이라든지 이런 쭉 나오는 각 칙들도 보시면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영업 행위를 하는 그 상행위를 하는 주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 편에서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체에 집중해야 돼. 주체. 상법은 이거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각각의 주체별로 쟁점을 파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상법 부분별로 각각을 쟁점을 어떻게 그러면 구성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적이지 않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법을 공부할 때 뭐가 그러면 상법에서 중요하냐? 상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상거래에 적용되는 거예요. 상거래에 적용되는데 상법의 핵심은 뭐냐? 상거래 당사자 혹은 이제 관련자 이해관계 조정이에요. 행위를 하는 주체, 회사다. 어떤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법률 행위,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여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상법의 다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출제도 이와 관련해서 다 문제가 되는데 자 봅시다. 주식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A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예를 듭니다. A라는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B하고 거래 상대방이겠죠? B하고 어떤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 거래를 할 때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회사,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죠, 그죠? 상대방. 이렇게만 이제 거래관계가 되면 아주 쉽죠? 이해관계만 파악하면 쉬운데 이 회사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당사자를 본다 그랬잖아요, 상법은. 그죠? 얘를 보는 거예요, 얘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주주. 그죠? 회사는 아까 주주들이 주주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다. 주주들이 여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계약이 회사에 이익에 불이익해서 회사 손해에 생기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주들이 일단 이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이사 등 기관. 이런 이사들이 결국은 이 거래를 수행하는 건 담당 이사들이잖아요. 거래에 관한 회사의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건 이사회, 그걸 집행하는 건 대표이사. 이 기관들이 또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냐 안 했냐. 그래서 또 이 기관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게 자기 거래죠. 그죠? 이사 등의 자기 거래. 이런 이제 이해관계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회사 채권자. 회사의 기존에 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라든지 회사의 사채를 인수한 사채권자라든지 이런 채권자들도 이해관계를 가지죠. 이 거래가 불공정하다든지 회사 손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뭡니까? 합병이나 이런 걸 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자본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쟁점으로 연결이 되고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주주와 관련해서는 또 뭐가 문제되냐? 주주 안에서도 또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소수주주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죠. 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또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죠. 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대주주의 이익에는 부합하는데 소수주주의 이익에는 반할 때 그런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수주주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우리가 상법에서 공부합니다. 뭐 주주제한권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식매수 청구권, 주매청. 그죠?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합병 등의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 내 거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 너네들끼리 그렇게 할 거면 네가 다수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면 나는 나가겠다. 이게 이제 내 주식 사달라. 주식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관계들이 다 이제 상법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상법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에서 출제되는 혹은 선택형에서 사례형으로 나오는 유형들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나중에 사례형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보지만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회사 책임이에요. 어떤 B하고 거래를 했는데 B가 A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뭐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했는데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물품을 공급했는데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 자, 회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상총부터 공부할 텐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쟁점이 이 사례형의 문제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쟁점인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의대여자 책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상호와 관련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공부할 때 그거는 뭐에 되는 거냐? 회사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B가 C하고 거래를 했을 때 C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가 묻는 거죠. 그죠? 이 경우 C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도에 일어나서 영업양수인이 둘이 영업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C가 A에 대한 채권자였어요. 그 경우에 이 영업양수인 상호 소격이나 채무인수로 광고한 이 영업양수인이 기존의 영업양도 전에 A가 발생한 상거래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다. 그래서 상총에 나오는 쟁점들은 주로 회사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회사법으로 가져도 다 회사의 책임 물을 수 인정되는가, 그죠? 자, 영업 양도를 했습니다. 혹은 뭐 중요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어요. 주총 특별 결의가 요구되는데 주총 결의를 안 했다. 자, 그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례가 있죠, 그죠? 회사가 그거를 주총 특별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기본적인 질문의 유형이 뭐냐?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회사가 그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혹은 거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본 쟁점. 상총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회사 책임과 들어갑니다. 회사 책임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회사가 책임지려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쟁점이 연결이 되느냐? 회사는 누가 행위를 합니까? 대표이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외부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죠. 그럼 대표이사의 행위를 회사에다가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명의대여자 책임은 그 자체로 이제 쟁점이 되지만 주식회사로 들어오면 대표이사의 행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가 문제되는 게 남용, 대표권 남용, 전단적 대표 행위, 그다음에 표현 대표이사.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잖아요. 그죠? 뭐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뭐 기타 등등의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세 가지 쟁점인데 결국 이 세 가지 쟁점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회사에다가 물을 수 있느냐 하고 연결되는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되고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상법에서 가장 사례 복합형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
전단적 대표 행위에 관한 쟁점이죠. 왜? 전단적 대표 행위에 관한 쟁점은 어떤 거냐?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단독으로 한 행위가 전단적 대표 행위죠. 그죠? 결국 이 전단적 대표 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주총, 이사회, 결의 이런 부분들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단적 대표 행위에서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 책임으로 연결되는데 타고 들어가면 전단적 대표 행위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결국은 주총과 이사회 결의를 거쳤느냐 여부는 주총의 유효, 적법 유효, 이사회 결의 적법 유효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총과 이사회 결의 적법 유효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절차, 소집 통지죠. 소집 통지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냐? 그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게 특별 이해관계인. 특별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분은 주총에도 문제되고 이사회 결의에 문제되고 그죠? 이런 자들이 의결권 행사했느냐? 그럼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족수가 계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절차, 소집 통지와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주총에서는 뭐가 문제됩니까? 그래서 주주의 의결권. 소집 통지를 받은 주주가 의결권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여부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정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나와서 의결권을 행사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부분에 주식과 주주 부분에서 주주의 의결권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든지 또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주식이라든지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이라든지 그죠? 자회사 모회사 주식이라든지 상호주라든지 여러 가지 의결권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의 대항력 요건 이것도 다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에요. 쭉 연결돼서 들어와서 물을 수 있는 문제. 이게 회사 책임과 관련된 대표이사 행위를 전단적 대표 행위랑 결합시키는 거. 예. 특히 이제 전단적 대표 행위는 작년에 전합 판결도 있죠.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요렇게 전체 쟁점들이 연결되어 간다. 타고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요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을 딱 가지고 있고 요기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해 놓고 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서 사례에서 뭘 결합을 시키느냐. 그럼 그거를 짜자작 논리적으로 결합해서 풀어내면 그게 사례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전단적 대표 행위는 남용 표현들이 다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잖아요. 일단 이게 나오면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다 되는지 여부를 사례형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게 이제 회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 두 번째 묻는 문제는 뭐냐? 이 전 단계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묻는 전 단계 묻는 거예요. 주총은 적법하냐? 이사회는 적법하냐? 이거는 그냥 곧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묻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묻는 부분의 적법 유효성을 묻는 부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소집 절차라든지 주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당 쟁점들을 주총의 효력과 이사회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세 번째. 기관의 책임. 기관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사. 그래서 이제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과 관련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 그죠? 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사의 의무, 그죠? 이사의 의무, 기관, 의무. 요거를 묻는 문제가 이제 단독형으로 나오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무 위반이 있느냐,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채권자가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주주가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통 한 20점, 뭐 15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된다. 다음 네 번째, 소수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 이러이러한 회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수주주 갑이 뭘 할 수 있느냐?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느냐? 뭐 집중투표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소수주주가 그럼 뭘 행사할 수 있느냐?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동의서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거는 각각의 개별 쟁점으로 나오죠. 회사 책임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 회사 채권자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관계자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독립쟁점. 그냥 요건 약수령 비슷하게 15점, 20점짜리로 그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 합병이나 조직 변경 같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 상총의 모든 쟁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총과 관련된 이 주총 이사회의 효력을 따지려면 주총의 절차라든지 효력 요건 그걸 다투는 방법, 주총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 정리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결의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주 의결권, 주주권 확정. 누가 주주이냐? 주주 확정의 문제. 이거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이라든지 주식과 주주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하는 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확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식 배당을 할 때 이익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을 배당하죠. 주식을 배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경우에 언제 주주가 되냐?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주식을 배당받은 주주가 자가 언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느냐? 해당 배당 결의가 끝난 시점,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종결된 때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거든요. 자, 전환 사채 혹은 전환 주식인 경우에 그 종류 주식의 전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그 자가 언제 주주가 되느냐? 전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회사가 행사한 경우, 해당 권리자가 행사한 경우 다르죠, 그죠? 해당 권리자가 행사한 즉시 발생한다라고 하면 다 이게 그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얘가 주주인 거고 그전에는 주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사전에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양도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이사에 요구했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 주식을 사달라 주식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주의 지위가 언제 넘어가느냐? 중요한 쟁점이죠. 그죠? 선택형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에요. 언제냐? 행사했을 때 계약은 체결되지만 주주의 지위는 실제로 주식 대금을 받았을 때 넘어간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이더라도 여러 가지 소수 주주권으로서 대표 소송이나 이런 거 제기할 수 있다. 주식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즉, 주주의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주주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법에서는 여러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할 때 제가 왜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이걸 설명을 드리느냐.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이 쟁점이 그냥 쟁점이지라고 가지 마시고, 이 쟁점이 뭐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요 상법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무엇과 연결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사례형을 풀 때, 그럼 요거는 요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결합을 하면 되겠네. 요 부분에 넣으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요는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 주주 확정에 대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쭉 제가 한번 사례형 할 때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제 강의는 예습 안 하셔도 되고 복습은 좀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은 복습만 하시고 지금 암기장 강의 이 핵심으로 강의할 때는 선택형 시험만 10문제씩 볼 거니까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변시 기출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맞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고 뭐 똑같이 내면 좀 그러니까 살짝 바꿨고 해당 파트에 이제 기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가져와서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꼭 선택형이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라. 그리고 해설을 다 드리니까 그 해설도 사례형에 준해서 제가 해설을 달아드리니까 그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형 때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쟁점들을 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근데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절대 보강 이런 거 없고요.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예. 작년에 제 강의에 대한 평가를 제가 봤더니 강의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없고 시간 칼같이 지킨다. 절대 보강 없다. 뭐 이게 장점으로 나와서 이게 칭찬인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시간 안에 다 끝내드린다. 자, 이제 상총으로 갑니다. 상총.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이제 교재를 펴네요. 자, 교재 보시면 1장에 상인이라고 돼 있죠. 상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인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인이 뭐냐? 상인, 소위 말해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일반인들의 표현이고,
상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상법은 두 개로 나눕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두 개로 나누는데 당연상인은 뭐냐? 얘는 당연히 상인이야 라고 하는 게 당연상인이고 의제상인은 너는 당연히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으로 인정해 줄게, 의제해 줄게, 그냥 그렇게 간주해 줄게 라는 건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법에 어떻게 했냐? 상법 46조에 기본적 상행이라는 걸 규정해 놨습니다. 기본적 상행위 이거를 자기의 이제 영업으로 하는 자를 당연상행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46조에 우리가 상행위 할 때도 보겠지만 그 행위 유형들이 다 있지만 사회가 발전하는데 모든 상행위 유형을 법에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처음에 할 때나 대표적인 걸 규정해 놓는 거지 복잡 다단한 상행위를 다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만 상인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거래 질서가 아주 난리도 안 되게 되니까 의제상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의제상인이 뭐냐?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요. 설비상인하고 민사회사.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카테고리를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민사회사. 회사가 뭐냐? 주식회사. 네, 회사. 그래서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야. 네.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 무조건 상인이다. 상인으로 봐주는 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얘는 상인이야.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중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상행위에 관한 법들이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되죠. 그죠? 회사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설비상인은 뭐냐? 상인적, 이제 이게 말이 좀 들어간데,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그럼 상인적 설비는 뭐냐? 상인적 설비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인적 설비, 그 다음에 물적 설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인적 설비 뭐냐?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장사하면, 누군가 자기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 그러면 상인적 설비에 인정이 돼서 설비 상인으로 가서 의제 상인이더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설비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상업 사용인. 상업 사용인이 있으면 상인이 되니까 상인의 개념 표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업 사용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상업 사용인은 어떤 사람을 상업 사용인으로 인정해 줄 거냐? 그리고 그 상업 사용인은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느냐에 대한 게 상업 사용인에 대한 부분. 물적 설비가 뭐냐? 상호. 제가 공태용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상인이 아니지만 제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공태용 변호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맛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지를 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상호. 내 이름이 아닌 어떤 상호를 가지고 이게 물적 설비로 보는 거고 상업 등기 이런 것들도 다. 그다음 영업점. 이게 본점이죠. 상인의 영업점 본점. 이런 물적 설비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상인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을 팔러 나왔는데 점포도 없고 그냥 바게스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물건 담아서 파는 사람도 바게스를 물적 설비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상호라고 그럼 다 상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상인의 중에서 설비 상인의 개념 증표를 정하는 데 나오는 게 사용인, 상호, 등기죠. 그래서 상법 총칙에 나오는 게 상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총이 처음에 나오는 게 상업 사용인. 두 번째 상호. 세 번째 등기. 네 번째 영업 양도. 이렇게 돼 있죠. 요 세 가지가 의제 상인의 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그래서 제가 상총은 상인이 뭔지를 규정하는 규정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상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뭐에 관한 규정인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이제 쉽게 종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사용인이 문제가 되고 상호가 문제가 되고 상업 등기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규정을 하는구나. 그럼 각각의 쟁점별로 또 내용을 따져보면 되겠다. 그래서 상인을 규정하는 거예요. 상인. 그런 다음에 상법이
당연상인, 의제상인 하면서 상행위에 대해서 연결되죠. 상인하면서 상행위를 봐야 됩니다. 상행위. 상행위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상인은 결국 상행위를 하는 자니까. 상행위도 똑같이 나눠져요. 기본적 상행위, 그죠? 하고 보조적 상행위. 나중에 상행위 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상총에 대한 여러분 기본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영업으로 하는 표현은 이렇게 쓰죠. 영업으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영업을 위하여. 지금 말장난 같아요. 영업으로 하는 게 뭐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식당.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판매합니다.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을 하는 식당의 사장님은 영업으로 이 사람이 주된 영업이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조해서 요리해서 제조라기보다는 요리해서 판매죠. 판매하고 식사 대금, 요리 대금, 식사 대금을 이용자로부터 받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상행위야. 이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은 음식 팔아서 돈 버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메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 상행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하는 사람이 요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재료도 구매하러 가죠. 원재료, 식료품. 식료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식료품 판매상한테 가서 식료품을 사옵니다. 식료품 판매상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식료품 재료를 파는 거죠. 이 판매하는 행위 얘한테는 기본적 상행위예요. 그런데 얘는 이 식당 하는 사람은 식료품 사가지고 그거 뭐 이웃 남겨서 다시 파는 게 자기 주된 영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게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장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막 자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라. 내가 식당 운영 비용으로 써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자금을 대여받는 행위. 자, 보세요. 친구, 상인 아니죠. 그런데 식당 주인, 상인이죠. 그러면 일방이 상인이면 상행위,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빌리는 행위, 이거 식당 주인이 자기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 파는 거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을 위하여. 이런 게 다 보조적 상행이다.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상인이 하는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느냐? 그 사람이 뭐 해서 먹고 사니? 쉽게 말해서 야, 그 장사, 그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냐? 그 상인이 뭘 해서 장사를 하느냐? 그게 기본적 상행위.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 자, 그래서 상법이 뭐냐?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뭐냐? 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상행위 적용 범위를 확 풀어놓은 거예요. 자, 뭐냐?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줘. 이 추정이니까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깨지면 상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자,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얘한테 내가 영업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업을 위해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추정을 복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식당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가서 야, 나 개인적으로 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애 지금 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빌려주라 라고 해서 얘는 등록금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럼 영업과 무관한 거죠. 그죠? 영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상법은 이 상인이 얘한테 돈을 빌린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추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영업을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애 등록금에 낸다고 빌려달라고 했잖아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얘가. 그죠? 빌려준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 추정의 효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넓혀주는 거예요. 상법의 적용 범위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넓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죠. 그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와 추정 규정에 의해서 상인의 적용, 상행위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보조적 상행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상인이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기본 영업 외에는 다 보조적 상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행위 각칙에 가면 뭐가 상행위냐라는 거를 문제 삼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운송주선인이다. 운송주선업이다. 운송주선인의 영업, 운송주선인의 영업 행위는 뭐냐? 운송의 주선, 운송주선을 인수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이런 지역에, 알파라는 지역에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건을 보내려는데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라 운송업자, B를 통해서 운송업자, B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죠. 그러면 이 운송업자를 누구를 그럼 운송업자를 할 거냐? A가 직접 B랑 계약할 수도 있지만 이 운송에 대해 잘 아는 사람, C, 주선업자.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는 운송행위, 이거는, 근데 C가 자기가 운송을 인수할 수 있죠. 자기가 내가 운송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그 경우에도 주선업자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 주선행위. 내가 소개해 줄게. 운송업자 소개해 줄게. 이게 이제 영업으로 하는 행위고, 운송하는 거는 얘의 행위가 아니다.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다. 자, 위탁매매. 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있고, 위탁 매매인이 있고, 매매 상대방, 매상이 있습니다. 매매 상대방. 이렇게 A, B, C. 위탁자가 위탁 매매인에게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위탁 매매죠. 그죠? 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위탁 매매인이 알겠습니다.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C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매매인 B의 영업행위,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팔아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제가 팔아드릴게요 하는 거. 매매 주선하는, 인수하는 거. 요게 상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와서 파는 거. 이거는 얘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돈 받는 건 뭐냐? 이 매매에서 나오는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요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팔았을 때 받는 보수. 그죠? 위탁 매매인의 보수가 자기가 돈, 이거 벌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요거에서 돈 벌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위탁 매매인의 기본적 상행위는 이 위탁 매매의 인수. 그 다음에 요거, 매매 행위 자체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다. 예, 요 개념들,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요 개념 정도는 잡고 가셔야 이제 된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게 이제 가끔씩 이제 상행위 각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쟁점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 보면 상인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상행위를 영위하는 주체다. 당연상인 나오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는데 명의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보시면 판례를 보시면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가 실제 영업상 주체와 다를 경우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이거 제가 변호사지만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 남편 이름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거래 주체가 안 돼. 실제는 내가 하는데, 실제 일은 내가, 장사는 내가 다 하는데 명의자, 사업자 등록장의 명의자는 사모님 이름으로 된 경우도 많고 밖에 계신 바깥분 이름으로 된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누가 상인이냐?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 게 명의자가 아니다.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이제 누가 그러면 상인이냐 여부가 많이 다투어지죠.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시 생산업자의 판매 행위의 상행위 여부 보시면 뭐 농부라든지 지금 판례 사안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취득한, 재배한 과일이나 뭐 농작물을 팔았어요. 이렇게 파는 행위가 매매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매매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도 하지만 사와서 팔잖아요.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매의 개념은 사고 판다는 거죠. 매매. 사고 파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제 문구점에 가셔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 CU 편의점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물이나 이런 걸 삽니다. 자, 그거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가 만들어서 파나요? 아니죠. 다 사옵니다. 그죠? 대부분 사와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매매라는 거는 매수 행위가 있고 매도 행위가 있어요. 자기가 사온 거를 팔죠. 즉, 이 매도 행위가 매수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매매는. 그런데 원시 생산업자, 뭐 이게 과수원 하는 사람이 뭐 사과를 팔았습니다. 사과를 대도시 위탁 판매상에게 팔았어요. 자기가 사온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탁 판매상은 사와서 소매상에게 팔죠. 얘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얘는 하는 게 맞는데 이런 행위, 매수 행위가 인정이 되는데 원시 생산업자는 이게 없잖아요. 매수 행위가 자기가 재배한 거니까. 이게 과연 매매가 해당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 이걸 매매로 봐버리면 이 원시 생산업자, 이 농부, 쉽게 말해서 농부를 상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농부를 상인으로 보면 상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들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많은 상거래에 대해서 알지만 옛날에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까지 상법이 적용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느냐, 이게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아니다라고 봤는데 이 사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농부가 사과를 이제 위탁 판매상들은 그냥 전부 다 사가거든요. 이 여기서 재배한 수취한 과일들을 다 통으로 사간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소분. 우리가 소분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뭐 인터넷하고 물건 해외 구매도 많이 하니까 공동 구매도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소분 작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사와서 작게 나누는 거야. 뭐 한 50개짜리 상자로 쭉 나눴는데 나누면서 보니까 사과가 이제 썩어 있는 거야. 사과 안이 속심이 사과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안에가 상해 있는 거죠. 겉에는 몰랐는데 잘라보니 상했더라.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이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 4개월 정도 경과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위탁 판매상이 이 사람한테 야, 농부한테 사과가 썩었으니까 하자 청구를 한 거죠. 하자 청구했을 때 과연 이제 이쪽에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상거래야. 네. 이 생산업자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 자, 사과 판매한 거 이거 상거래 아니냐? 매매 아니냐? 매매니까 상거래야. 상거래고 상사매매야. 그럼 너 상사매매의 매수인이야? 상사매매의 매수인은 매수 목적물을 받으면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해서 하자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의 하자 검사 통지 의무. 그거 위반했어. 너 4개월이나 지나서 했잖아. 이렇게 이제 싸운 거예요. 그럼 쟁점이 뭡니까? 상사매매가 적용되려고 그러면 이게 쌍방적 상행이 좀 이따 공부하는데 쌍방적 상행위가 인정이 되는 게 상사매매하고 상사유치권이잖아요. 그럼 상사매매니까 쌍방이 상인이어야지. 쌍방이 상인이어야 이걸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 변호사가 야, 이거는 상사매매가 적용되려면 쌍방이 상인이어야 되는데 너 상인 아니잖아. 너 상인 아니야. 얘는 상인이지만 어떻게 원수 생산업자가 상인이냐. 이거는 상사매매 적용 안 된다라고 첫 번째 항변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야, 안에가 썩었는 거 이거는 사과를 잘라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내에 하면 되는 거잖아. 6개월 내에. 근데 내가 4달 경과해서 했으니까 이건 6개월 안에 내가 통지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설령 이것이 상사매매라 하더라도
나는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 판결했냐? 상인 아니다. 이게 상인 아니다. 적어도 원시 생산업자가 이렇게 판매하는, 위탁 판매하는 행위는 상인이 아니다.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고, 따라서 이거는 뭐 하자검사 통지 갈 게 없다. 더 나아가 판단한 게 뭐냐면, 설사 상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사매매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과의 속심이 썩은 하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므로 6개월 내에 통지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자 책임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총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상행위 상사매매에 관한 쟁점과 연결되는 것이다. 왜 이 사안이 문제됐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그냥 이래서 부정했구나라고 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뭐 온라인 판매처럼 요즘 이렇게 되는 사안에서는 달리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나중에 판결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상인 갑니다.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설명드린 부분이죠.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봤죠.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것도 간주 규정. 자, 상법상 간주 규정이 있고 추정한다라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일 정도나 이게 우리 선택형 문제 푼 다음에 문제 해설할 때 추정 규정 7가지 정도 있어요. 그 7가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외에는 다 간주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꾸고 본다를 추정한다. 그런 거 우리가 또 변호사 시험이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놔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 개주 알죠? 개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이제 어머님들 뭐 개 많이 드시잖아요. 순번개도 타고 뭐 낙찰개도 타고 하는데 개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닌 경우 상인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사안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개 할 일이 뭐 거의 없지만 뭐 보통 개를 하면 개주가 있습니다. 개주. 그 개의 개주인이다. 그렇게 이게 운영하는 운영 주체죠. 이 사람이 개원들을 모집을 해요. 개원들을 모집해서 개원 A, B, C, D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전체 얼마 모을까? 뭐 3천만 원 모으자. 뭐 쉽게 말해서 뭐 1억 모으자. 3천만 원 모으자 그러면 얼마 동안 할래? 그럼 1년 하자. 그러면 이제 12명 모였다 그러면 12명이 모였으면 1년 하는 거 매달 돌아가면서 한 명씩 타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번호를 정해놓고 쭉 번호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계금을 받아가는 게 이제 순번개. 그날 와서 뽑는, 매달 와서 누가 받을 건지 뽑는 거, 그 낙찰개라 그러거든요. 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근데 개원들은 그러면 매달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개불입금. 개주한테 내는 거예요. 개주를 믿고 개불입금. 내가 미리미리 돈을 내는 거지. 매달 그럼 우리가 100만 원씩 내자. 매달 뭐 80만 원씩 내자. 그래서 매달 8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쭉 냈어. 얘가 이제 이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개주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 차례가 돌아왔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을 자기가 미리 써버린 거야, 다른데. 돈을 못 주는 거죠. A, B, C, D, E가 있는데 E가 이제 자기가 탈 차례 돼서 개 돈 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 돈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개돈을 개금 청구권. 근데 보통 개를 타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동네에서 같이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와서 사정을 하죠. 미안하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라. 그래서 걔는 이제 깨졌고 파탄 났고 돈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개돈 달라고 계속 가는 게 이제 미안하다. 도망 다니고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월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6년이 지났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6년이 경과했어. 그 사이에 뭐 소송 이런 거 안 했어요. 재판상 청구 이런 거 안 한 거야. 상사 시효가 문제되는 거죠. 시효. 그래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야 돈 내놔 재판을 건 겁니다. 재판상 청구를 했더니 6년이 지나서 했더니 자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 얘기하냐. 야 이거는 상사채권이야. 상사채권. 상사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몇 년? 5년이야. 근데 지금 6년 지났으니까 5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돈을 안 줘도 돼. 너한테.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 행위, 상행위냐 아니냐 이 행위들이 다투어진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상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이렇게 실제 사안에서 문제된다. 근데 판례가 어떻게 봤냐?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게 아닌 경우 상인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 안 된다. 이 사람이 계를 그냥 막 영업적으로 딱 조직을 갖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계를 막 여러 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면 상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계 몇 개 한 거예요. 한 두세 개 한 거. 그 정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계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계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영업으로 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상인이 아니다. 우린 결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닌 경우에 상인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 안 된다. 자, 밑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의제상인에도 준용된다. 그러니까 결국 의제상인이 되면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소상인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건 회사의 자본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장사하는 데 필요한 돈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소상인인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뭐 그냥 바게스 갖다 놓고 장사하시는 그런 분한테 지배인 규정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없겠죠. 다만 이런 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는 가능하다. 예. 이 정도 보시고 다만 회사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자본금이 500원인 회사도 가능하다. 그죠? 자본금이 500원인 회사도 가능한데 자본금이 500만 원인 회사도 가능하다. 그런 회사라도 소상인은 아니다. 그런 회사도 여전히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다 적용됩니다. 왜? 개념이 회사가 아닌 자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미만 플러스 회사가 아닌 자. 즉 개인이어야 돼. 자연인이어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갑시다. 법인의 상인 자격을 언제 취득하느냐? 회사는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에 소멸합니다. 학설 뭐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인데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4페이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기업을 하는 조합원에게 조합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행이다.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계업을 하는 조합원이 사료를 구매한 행위의 관점에서 이건 상행위로 본 거예요. 축산업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이거를 산 사람, 이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건 상행위가 되니까 상법이 적용된다, 상사채권이다라고 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묻는 게 시험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광업진흥공사라든지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공법인이니까 이거는 상행위가 적용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돈 빌려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새마을금고가 자기네 새마을금고 회원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게 상행위라고 보면 5년 안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행위가 아니면 10년 안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행위가 아니라고 보면은 이런 공법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옛날의 판례들, 요즘 판례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판례들은 여러분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좀 뭐 보험회사 뭐 이런 쪽을 회사, 고용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회사 이런 쪽을 좀 보호해 주는 즉 회사가 뭔가 받아야 되는 돈,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의무 위반으로 해서 받는 돈,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상사시효가 아니라고 보고 반대로 보험 계약을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가 뭐 낸 보험금 돌려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라고 하면서 다 상사채권으로 봐서 5년으로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들에서 좀 궤를 같이 하는 판례다. 예.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예외만 딱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점. 이거는 언제 자연인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요게 좀 문제 되는데요. 요거는 쉬었다가,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요 뒤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